네, 정시현입니다. 제가 오늘 맡은 주제는 코로나19와 함께 텔레메디슨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데 텔레메디슨과 관련된 이야기 좀 요약드리려고 하고요.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사실은 경희사이버대학교에도 재학을 두고 있지만 아이고 막 넘어가네. 굉장히 많은 회사들에 투자도 하고 코파운딩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일부 AI나 데이터 중심의 것들만 그냥 일단 여기다가 로고로 디스클레임을 먼저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세계가 어떻게 될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자료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재밌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최근 한 몇 달 동안 벌써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 가장 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상황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확실히 사람들이 2019년에 비해서 2020년에 집에서 일을 하는 숫자가 확 올라가고요. 이게 원래 이제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이거 항상 하는 분석인데 이렇게 아침 시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일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쉬프팅 되는 요 타임이 여기가 굉장히 빠르게 요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 오프아워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집중 근무 시간이 아니라 이제 점점 플래티닝 한다고 그러는데 아무 때나 24시간 되는 데서 일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쭉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드린 20%에서 50% 넘어가는 시기, 집에서 일하는 시간이 20%에서 50% 넘어가는 시간이 발생한 주별 발생 순서거든요, 이게 사실 코로나 번진 순서랑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아마 이해를 금방 하실 거예요. 워싱턴주가 제일 먼저, 발생해서 갔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고, 캘리포니아 나오고, 뉴욕, 이런 식으로 갔었죠.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미국에서도 이제 이게 전파가 되면서 50% 이상, 50%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절반 이상 집에서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와 관련된 비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제 나라별로 한번 본 건데 나라별로 본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게 코로나가 전파된 순서입니다. 사실상 서구권 국가 중심으로 보자면 이태리에서 제일 먼저 터지기 시작을 했고 스페인, 그다음에 독일, 미국, 캐나다 이렇게 가는데 좀 재밌는 거는 영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갔는데 영국은 아마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좀 보수적인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조금 다소 늦게 그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접근들, 다른 재밌는 접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거는 이번에 이제 아이클리어, 이제 인공지능 학회들 중에서, 가장 큰 3대 학회 중에 하나라고 부르는 이제 아이클리어 학회가 이번에 이제 버추얼로 열렸었는데, 이 버추얼로 열리는 과정에 반응도 되게 좋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줌하고 텔레 컨퍼런스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직접 만나는 거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친구들이 온라인 타운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시켜가지고 약 한 달도 안 된 시기에 어떤 온라인 타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등장을 시켰는데 이게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별거 아닌데 학회장에 해당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인프라를 밑에 깔아놓고요. 게임하듯이 걸어가가지고 그 방에 들어가면 이 방이 열리고요. 그 방과 관련된 곳에서 사람들이 커넥트를 하면 전부 이렇게 연결되고 이런 식으로 조금 그냥 URL만 주고 링크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하는 이런 종류들인데 이게 상당히 인기를 끌었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질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최근까지도 VR이라든지 AR 관련된 기술들이 어디다 쓰느냐, 특별히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떨어지고 이런 게 좀 많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경험을 많이 한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쉬워지는 그런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이제 급격하게 상승했다 그럴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고 지금도 아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가장 스타가 된 기업이 줌이라고 하는 회사죠. 줌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진짜 20배입니다. 20배. 보통 1배, 2배, 3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3월에 20배가 성장을 하는 어떤 이런 뭐 그 그래프를 그려줬고요. 그 다음에 아마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전파가 되다 보면 문제점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이제 그 뭐 시큐리티 문제 발생했었던 걸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줌 같은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기업한테 또 기회가 오는 겁니다. 항상 이제 기술이라는 게 발전하고 테크놀로지가 어둠션되는 사이클을 보면 항상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도 사실은 이미 기술은 레디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낯설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들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과정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SK그룹하고 많은 일을 같이 하는데,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연치 않게 뭐 HR 관련된 것들을 작년에 마이썬이라고 해서 디지털 플랫폼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이번에 코로나 때 되게 잘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뭐 최태원 회장님부터 시작해서 뭐 대표나 이런 사람들하고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서 작업을 하는 것조차도 줌이나 뭐 그 컨퍼런스 쓰는 게 일상화가 돼서요.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뭐 예를 들자면은 온라인으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뭔가 작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해보시면 금방 아실 텐데요. 밀도가 한 2배 정도로 늡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오프라인으로 2시간 할 걸 온라인으로 1시간 정도만 해도 대부분 커버가 돼요. 효율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예, 그에 비해서 되게 피곤하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압축된 시간 동안에 모든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뭐 이런 부분들이 노출되면서 사람들이 그 장점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을 내치기 어려워지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글 클래스룸인데요. 마찬가지로 줌이 일종의 그 뭐 텔레컨퍼런스 업무 쪽에 회의 쪽에서 변화를 크게 가져왔다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디스턴스 러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원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국가 공공체계, 우리나라가 항상 그런 형태가 많죠. 공공체계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준비를 해서 교육부에서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형태라면, 미국은 민간 플랫폼이 원래 기존에 이미 워킹하던 게 많아요. 금지되어 있는 게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하고 있었던 게 많은데, 그거 하고 있었던 플랫폼이 이 시기에 급증하는 패턴을 보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뭐 여기 써놓지는 않았습니다. 칸 아카데미라든지 지금 보여드리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정말 많은 학교들이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을 해서 이제 그 교육을 하고 있고, 또 학생들의 서베이 중간 결과 같은 걸 보면은요, 온라인으로 하는 게 더 낫다는 답변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체계도 그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이제 가는 곳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도우대시, 이제 한국으로 치면 배달의 민족인데,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미국에 이제 만들어진 게 도우대시 같은 회사고, 우버가 이제 우버이트를 만들었죠. 이런 회사들 역시도 보시는 것처럼 뭐 그래프가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그래프가 맞나? 라는 생각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텔레메디슨 측의 이제 대장주라고 하는 이제 텔라닥의 이제 그 접근 방법인데, 역시 뭐 거의 10배 가까이 올라갔고요. 근데 재밌는 거는 어젠가 오늘인가 그 텔라닥 CEO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인터뷰를 했는데 참 우리로서는 와닿지 않는 인터뷰를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미국에서 규제가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들처럼 원격 의료를 마음껏 펼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아예 못하게 했는데요. 미국은 왜 그런 얘기를 했냐 하면은 민간 의료 보험 포함해서 스테이크홀더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이들 각각마다 어떨 때 돈 주고 어떻게 뭐하고 이게 다 달라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 수많은 곳들을 대응해서 맞춰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주별로 또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평을 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행복한 불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예 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데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제 뭐 여튼 그렇지만 이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유는 원격 의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어디나 다 규제가 있습니다. 작게 크게 뭐 사이즈별로 규제가 있고, 그 이유는 원격 의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들을 너네들이 갖고 있느냐, 그리고 항상 이 시스템을 받아들일 때에는 장점의 크기하고 단점의 크기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와 관련된 변화가 크게 일어나려고 하는 이유는
장점의 크기가 단점을 굉장히 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텔레메디슨이 이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를 또 중심에서 잠깐 보면은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텔레메디슨의 타입들인데 생각보다 텔레메디슨이라고 그냥 퉁쳐서 얘기해서 그렇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죠. 그리고 각각마다 성격들도 굉장히 다릅니다. 가장 흔히 얘기하는 게 이제 라이브 비디오 컨퍼런싱을 이용해서 대면을 비대면으로 바꾸는 거죠. 지금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가장 뜨고 있는 분야가 요거고, 그 다음에 어싱크로너스 트랜스퍼라 그래가지고 저장했다가 전달해가지고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모트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거 관련된 어떤 접근을 하는 것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헬스, 그리고 이것들이 조합되기도 하죠. 조합되기도 하지만 각각마다 이제 그 커버하는 텔레메디슨의 영역이 조금씩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베인 앤 컴퍼니에서 조사한 자료인데, 의외로 컨슈머 익스펙테이션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은 이미 레디가 돼서 서비스가 되기만 하면 누구나 받아들이겠다는 준비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시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시장에서 커스터머의 반응이 늦기 때문에 그거를 잘 공급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의료 같은 경우에는 공급자가 규제 시장 쪽에 있기 때문에 되려 커스터머는 이게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 텔레메디슨이 들어왔을 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익스펙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 파란색과 빨간색은 뭐냐 하면 2019년과 2020년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더 우호적으로 변했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2배 이상 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이제 2020년 3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2019년하고 비교했을 때 각국에서 이미 텔레메디슨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들이 있어요. 이 대표적인 플랫폼들의 증가 상황을 보면은 싱가포르나 인도네시아나 오스트랄리아나, 이건 이제 주로 아시아 쪽 관련된 것들을 제가 캡처를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100% 이상 증가를 하고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코로나가 닥치는 바람에 어떻게 보면 응급으로 이번에 좀 임시로 허가해주는 어떤 그런 거를 거쳐가지고 등장을 한 회사들이 많이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메디히어라든지 굿닥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메디히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DHP, 제가 이제 관여하고 있는 DHP하고 빅뱅앤에스가 투자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는 사실은 한국에서 서비스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뉴욕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서비스 개발을 하고 런칭을 3월달에 하려고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한국에 서비스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자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와 관련된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그동안 믿어왔기 때문에 그다지 접근을 하고 있지 않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적으로 바뀌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텔레메디슨과 관련된 부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드라이빙 포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자면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크게 세 스테이크홀더의 이제 태도 변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가 이거를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서포트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험자입니다. 보험자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세 가지가 받아들여졌을 때 이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페이션트 액셉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팬데믹 상황에서는 앞으로 버추얼 비짓이 굉장히 늘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감염 소스가 될 수 있는 곳이 병원이나 또는 오피스 비짓일 것이라고 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직접 가는 것보다 버추얼 비짓을 하는 것이 훨씬 세이프하고 안전하고 편리할 것이라고 누구나 느낄 것이기 때문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견이 없이 억셉트합니다, 이거를. 그리고 또 하나는 메디컬 어드바이스라든지 트리트먼트 관련된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굉장히 많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도 이제 환자들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정부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은 그동안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부분들이 의료 부분들이 항상 보수적이기 때문에 베니핏이 있는 건 알겠지만,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받아들이는 걸 주저했던 곳들이 기존에 있었던 그 베니핏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걸 클리어 시켜줘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기조로 전 세계가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로 지금 허가를 해준 것들이 굉장히 많지만, 임시로 허가해 준 다음에 그 결과가 좋다면 제도화되는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보험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험자가 이거를 돈을 갖다가 자기네들이 잃게 된다면 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많은 보험자들이 이제 텔레메디슨 서비스를 스탠다드 폴리시에 집어넣기 시작을 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 민영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미 많은 곳들이 리임버스를 해주는 제도를 좀 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분석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그 분석 결과가 지금 현재에 있는 지불 체계에 비해서 훨씬 비용 효율이 높다는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이럴 경우에는 훨씬 더 보험자들이 이와 관련된 서포트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크홀더들이 어떻게 억셉트해야 되는가? 이제 스테이크홀더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관 또는 이제 의사들 생각을 해야 되고, 페이어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정부기관, 레귤레이터, 이렇게 세 그 액터들의 생각을 좀 봐야 되는데, 프로바이더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제가 밑에 더 자세하게 좀 써놨습니다만, 의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환자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게 이제 의원급에서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텔레메디슨이 한국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항상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의원이나 병원을 경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같은 수가 체계 내에서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서 코스트를 세이빙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액셉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비용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고, 그래서 에피션시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페이어 같은 경우도 비슷한데요. 병원에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면 페이어도 같은 프리미엄에 나가야 될 돈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랜에 대한 임프루브를 하고, 이걸 이제 퍼포먼스를 디지털화 돼 있을 경우에는 퍼포먼스 측정이 쉬워지거든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집어넣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체계를 갖다 정비할 수 있게 되고, 레귤레이터 입장에서도 퍼블릭 헬스를 이제 감당을 하는 게 레귤레이터가 해야 될 일인데, 그와 관련된 것들이 디지털 헬스나 혹은 텔레메디슨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됐을 때 훨씬 개입하기가 쉽습니다. 개입하기가 쉽고 적용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제 새로운 큰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을 때에는 제가 이런 미래에 관련된 전망을 할 때 항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인데, 한 스테이크홀더, 주요 스테이크홀더들은 하나의 스테이크홀더도 반대하지 않는 패러다임이 만들어졌을 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사실상 이게 좀 깨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미래는 어떻게 될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의 텔레메디슨은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굉장히 응급하게 지금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원래 훨씬 더 많은데, 지금 할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10 중에 한 2, 300개 안 되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것들을 아마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몇 가지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아마도 모바일 퍼스트 쪽으로 많이 갈 거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퍼스트로 가는 것은 액세서빌리티, 접근성이 좋고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포더블한 어떤 케어를 하는 데에서도 훨씬 유리하고, 그래서 모바일 부분이 퍼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자세하거나 잘 되기 위한 PC나 이런 것들을 하는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되려면은 지금 현재 의료법상의 텔레메디슨과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말이 안 된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이제 전용 진료실을 따로 만들어 놓고 PC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낙도에서 그 진료실하고 똑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퀄리티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은 것 같은데, 완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법이죠.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재논의가 아마 있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마도 이렇게 진료한 기록들이 EHR이라고 불리는, 아마 뒤에 이제 박래영 교수님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EHR이라든지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들과 통합되는 부분들, 그리고 개인들의 퍼스널 액티비티 데이터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이제 데이터를 잘 분석을 해서 보험자들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체계가 갖추어졌을 때 이제 와이드 액셉션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개개인별로 자료가 굉장히 많이 쌓이기 때문에 개인화된 의료적으로 한 발 진척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당연하게도 AI 기술이 데이터 기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요, AI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AI하고 의사가 휴먼 인 더 루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요즘엔 쓰고 있습니다. 이제 의사나 개인, 보통 이제 AI 얘기하면 AI 혼자서 다 하는 걸 자꾸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AI 어뎨션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요. 대부분 보조로
누군가 이제 의사가 이제 AI를 같이 써가지고 뭐가 하는 그런 방식이 되죠. 이런 걸 우리가 휴먼 인더 루프라고 부릅니다. AI가 휴먼 인더 루프하고 같이 결합해서 효율과 또 퍼포먼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AI 트리에이지는 지금 이제 병원에 갈까 말까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가장 초기에 하는 그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AI가 모든 걸 다 해주는 그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갈 걸로 보고 있어서 트리에이지는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애톰 테스팅. 이렇게 되면 이제 집에서 화상으로만 하면 안 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집에 키트를 보내서 진단을 할 수 있는 어떤 뭐 체열 장치나 이런 것들도 아마 나오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초음파를 시작으로 해서 이미징 디바이스 같은 것도 집이나 집 근처 쪽으로 딜리버리가 되는, 또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헬스케어 디바이스들하고의 시너지도 굉장히 커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닛이 이제 브라질에서 코비드 19 이용해가지고 체스트 엑스레이 관련된 스크리닝을 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이고, MI 테크놀로지 리뷰에도 이번에 크게 실렸죠. 예, 크게 실렸고, 실제로 굉장히 응급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세계적인 이제 의료기기 회사들하고 AI 기능을 탑재하는 것들이 바로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도 앞으로 이 사건이 지나고 나면은 메디컬 디바이스에 AI가 그냥 기본 탑재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당연하게도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텔레메디슨과 이게 두 개 결합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와 관련된 쪽으로 지금 제일 빠르게 이제 큰 회사가 큐라이엘스 같은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텔라닥 같은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좀 후발주자지만 이제 뭐 채팅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AI와 관련된 AI가 QA 담당하고 평가도 어느 정도 하고 애톰 테스팅, 케어 플랜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좀 빠르게 크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내셔널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다학제 간 그리고 펀드 이런 것들이 모여 가지고요. 데이터 기반의 코비드 19을 갖다가 막기 위한 얼라이언스 뭐 이런 걸 해놨는데, 실제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역학이라든지 또는 뭐 보거나 그리고 임상 관련된 부분,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결합하면서 굉장히 많은 일을 같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고,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노력과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의 노력도 굉장히 많지만, 민간에서 이제 얼라이언스를 맺고서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에 모두들 좀 동참을 하셔가지고 다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의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